뭐 좀 알고 있긴 했는데 뭐 배민도 알고 있었죠. 독일 기업이라는 거. 자, 코리아 여러분도 아셨어요? 이거 홍콩 기업이래. 나무위키가 파라가이고 이것도 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아가방, 뭐 금호타이어, 린나이, 유한킬벌리,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외국 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기업이 아닌 기업들 과연 이게 정확히 뭔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오늘 한번 이렇게 또 유튜브를 켜봤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자면 자 이렇습니다. 자, 한국 기업의 브랜드, 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 쿠팡이라는 거, 자 이건 미국, 카스는 벨기에, 거래 온도가 와 다 이거 옛날입니다. 배민은 뭐 독일이라는 건 이건 좀 알았으니까 이게 가장 최근이죠. 코리아가 홍콩이었어. 린나이, 일본, 이런 것들이 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하나씩 이거 좀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거, 자 쿠팡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자, 쿠팡의 사례는, 근데 이거는 이랬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해. 왜 그랬을까? 이거는 이유가 나중에 좀 나오긴 할 텐데, 이거는 이 모티브로 해서 좀 성공했었던 이 쿠팡의 그거로 인해서 나스닥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옮겨가는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블리츠 스케일링 그 성장 모델이라는 이제 막대한 자본이 소용되는, 자, 그것이 있긴 한데 이것 때문에 좀 어쩔 수 없기도 해요. 이게 없었으면 지금의 쿠팡이 과연 한국에 나왔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다 물음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읽어보자면, 자, 한국 스타트업에서 델라웨어 모회사로, 자, 2010년도 때부터 나왔죠. 쿠팡은, 자, 김범석 의원에서 설립된 거긴 한데, 아마존과 이제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 소프트뱅크라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아마존은 뭔가 조금, 좀 날개를 뭔가 좀 달아주는, 자, 이게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우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형님이죠. 2015년도에 1조를 넣고 2018년도에 2조 5천억 원을 또 집어넣습니다. 이거 두 개를 약간 좀 지우는데, 이거 자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10년 전이잖아. 이게 어마무시한 돈이었죠. 그러니까 쿠팡이 완전 수조 원대 누적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익숙한 쿠팡 배송, 쿠팡 이축, 쿠팡 페이, 자 이런 것이 아주 공격적으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외국 자본 흐름이 의도된 전략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 한국 시장에서, 왜냐면은 늘 말씀드렸지만, 자, 이커머스가 이게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뭐 이커머스 쪽에도 좀 있어봤으니까 4년도, 2015년도 다 이때마다도 진짜 치킨 게임의 본 양상이었습니다. 무조건. 이게 언제까지 가냐? 2019년도까지 가요. 계속 치킨 게임만 했습니다. 이커머스 모든 영역에서 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 쿠팡도 마찬가지로, 자, 이 시간 동안 뭔가 이 치킨 게임에 들어갔는데, 이게서 뭔가 다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전부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자, 물류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약간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투자가 국내 자본으로 이게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이 치킨 게임을. 그래서 승장 독식 구조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투자는 약간 같은 이제 이 시장에서 뭔가 좀 더 주더라 라고 해서 이제 2014년도에 미국 모회사로 설립을 해서 외국 자본을 가지고 와서 뭐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케이스라고 저는 절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걸. 왜냐면 외국에 있는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든 한국으로 와서 여기에다가 투자를 때린 거거든. 왜냐, 한국에도 투자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 쿠팡이 미국 기업이다라고, 물론 지금은 약간 조금 이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초창기만 생각을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이런 뭐 외국, 미국 아니면 뭐 일본이죠. 그 선종이니까. 이러한 이 외국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한국에 와서 이 투자가 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켓 배송. 이게 여러분들 이거 쿠팡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쿠팡이요 정말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서 넘버원입니다. 정말로. 이거 좋든 나쁘든 간에 쿠팡이라는 게 이 일자리 창출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겼어요. 정말로. 이 로켓 배송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굳이 나쁘게 볼 필요성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로켓 배송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외국 자본을 통해서 한국에 투자를 하도록 천문학적 금액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걸 나쁘다고 볼 수가 있나? 뭐 좋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쵸,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정도로 뭔가 이제 이런 기업을 만들었어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 이제 그 이커머스 뿐만 아니라 쿠팡이 이제 클라우드 쪽 이제 이런 쪽도 좀 노리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초창기만 생각을 하더라도 뭐 굉장히, 저는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좋은 그 방향이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이제 배민인데,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 여러분들, 네카라 쿠베, 당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흔히 말하면 우리는 다 그래요. 라인이 일본, 쿠팡도 미국, 배민은 독일, 그죠? 메카오가 현재 지금 이제 완전 이제 한국형 기업으로 나오는데, 당근마켓, 토스, 직방 야놀자, 뭐 또 여기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뭐 들어가긴 하지만 참 외국계 기업들이 좀 많겠네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배민을 볼 건데, 자, 우한 형제들이라는 것이 뉴스에서 많이 아실 거예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곳에서 자, 인수됐는데 이게 국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인수 과정을 약간 좀 보면 2019년도 야 시간 참 빨라요. 그죠? 자, 당시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 운영하던 자, 딜리버리 히어로가 2위에서 3위를 했는데 딜리버리가 자, 1위를 익수하면서 독과점을 해버렸다. 뭐 지금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만 보더라도 뭐 이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우한인의 기업 가치를 4조 거래 규모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자, 지분의 87%에 인수하고 참 뭐 그래서 이제 요러한 뭐 재판 이런 것이 있다 해갖고 자, 이제 이러한 합작 법인을 만들긴 했는데 자, 싱가포르에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지분이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자, 김봉진 의장이 회장을 맡아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지정된 아시아 실개국 사회정반을 총괄하게 되었다. 그래서 배민 브랜드를 활용해서 뭐 그래 고잭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아시아에서 뭔가 좀 높이기 위한 거다. 뭐 좀 이런 것이 좀 되겠죠. 좀 그런 것이 있기도 하는데 뭐 여튼 뭐 지금의 이제 배민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는 거. 자, 분석. 자, 지역 패권에 대한 인수 파트너십이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말 그대로 약간 좀 이거는 약간 좀 또 다른 면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외국계 기업으로 인수를 하느냐 이거보다는 자, 딜리버리 히어로가 제가 DH라고 부를게요. 여기가 이게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글로벌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아시아라는 요것만 딱 떼놨고 여기서 50대 50 합작범위로 반반 딱 나눠가지고 그거만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좀 뭐랄까. 그래서 이걸 좀 읽어보면 자, 아시아 시장 패권 잡기는 전략적 동맹의 성격이었다. 처음에 뭐 지금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인수한 때만 하더라도 자, 딜리버리 히어로는 경쟁자를 사진 적지 않고 피인수 기업이 우한 형제들의 경영진과 노하우를 아시아 전체 사업 확장의 선봉장으로 내세웠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단순한 인수였다면 이 우한 형제이 그냥 딜리버리 조직에 그냥 흡수돼서 사람들 다 이제 공고사직 때리고 그냥 이거 같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협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DH는 별도의 강력한 합작법인인 자, 우아 딜리버리 아시아라는 걸 설립을 해서 아예 그 창업자 그러니까 그 김봉진 그 우한 형제 그 회장 있죠. 그 사람을 회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약간 좀 이게 좀 다른 거지 않나 한국이랑. 한국은 M&A 하면은 그냥 뽕 빨아먹고 그냥 버리버리잖아요. 왜냐면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뚜렷적인 성공에 자, 운영 마케팅의 능력이 있으면 인정하고 인수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좀 한국도 많아지면 좋을 텐데요. 뭐 한국도 좀 많아지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야죠. 뭐 그런 성격이 있어서 자,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뭐 나쁘다고 무조건 봐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잡코리아도 한번 보죠. 이건 사모펀드의 플레이. 야, 근데 곳곳마다 이게 그 인수됐었던 이 케이스들이 있긴 한데 이게 다 달라. 그냥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 그 M&A 약간 좀 보면 그 뭐 스타일란다 있잖아요. 뭐 스타일란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엑시트로 뭐 이제 뽕 빨아먹는다 이제 좀 요거로만 해서 이제 뭐 경제적 자유 이걸로 했는데 실상 아까도 봤던 쿠팡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나왔었던 그 딜리버리 히어로도 그렇고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코리아는 뭘까?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자코리아 인수는 한 사모펀드가 다른 사모펀드로부터 기업을 인수한 전형적인 세컨더리 바이아웃의 사례 뭐 이런다고 합니다. 자, 인수가의 적재성은 뭐 홍콩계냐 북미계냐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자코리아가 홍콩 소유를 명시되는데 이거는 이제 활동하지만 이제 북미 기반 뭐 사모펀드 운용사라고 뭐 얘기하는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본질이란데 뭐 중요하다 하네요. 그 여튼 자, 세컨더리 바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모펀드가 이런 사모펀드로부터 9천억 원에 인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뭐 사모펀드가 이제 뭐 장난질 했었던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자, 글로벌 사모펀드 이제 국적을 몰라서 이제 어피니티가 뭐 이런다 하는데 자, 홍콩에 사무실 두고 아시아에 투자를 하는데 펀드 구성한 자금은 주로 기관 투자한다 해서 이제 나온다. 뭐 그러니까 뭐 소재지 모른다는 거죠. 자코리아가는 한국 PE 시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높은 가치평가를 받은 세컨더리 바이아웃은 샤머펀드의 한국 플랫폼의 단순히 성장 정리 연간 뭐 안정적인 자, 현물 창출 자산으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러한 좀 희망 사례가 좀 많이 늘어나면 뭐 좋다는 거죠. 근데 뭐 자코리아가 넘버원이긴 해. 뭐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거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